자,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태로 공석이 됐던 최고위원직에 김가람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도부 진영이 다시금 다 완전하게 짜이게 됐습니다. 자, 원영섭 단장, 국민의힘 당심, 김가람 최고위원의 어떤 부분을 가장 높이 샀을까요? 저는 저번 최고위원 전당대회 그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무슨 말이냐면 4명이 출전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장해찬 최고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이기인, 김정식, 김가람 이 세 분 중에 김가람 후보가 인지도가 제일 없었어요. 사실은 당에서 젊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나마 이제 뭐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밀어주고 그리고 김정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팔트 쪽에서 좀 밀어주는 게 있었는데 네. 김가람 후보는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전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그게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힘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 이상 득표했습니다. 12% 득표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기인 후보나 그 김정식 후보하고 큰 차이가 없는 표수였어요. 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한 젊은 청년 정치인을 또 당이 알아주고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보궐 최고위원 선거로 오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당심이 이름 없이 그동안 고생해왔던 사람들에서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 올랐는데 아마도 그 많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뭐 레토릭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호남 출신의 40대 청년 정치인, 자, 호남 출신의 청년 정치인을 보수 정당에서 당심으로 100% 선출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의미를 좀 둘 만한 하지 않나요? 네, 뭐 저는 일단은 그 지도부 안에 청년의 파이가 커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렇고요. 뭐 다만 이제 김가람 이제 최고위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어떤 발언을 하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몫으로 완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뭐 김가람 후보의 그 자질과 별개로 어쨌든 당 안에서 특정 의원들이 뭔가 김가람 후보를 밀어서 이렇게 줄 세우기 식으로 선거를 주도해 나가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은 또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지만 네. 뭐 2위로 떨어지시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이라는 현직 최고위원의 공석에 그 청년 최고위원에 떨어졌던 후보를 이렇게 추천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김가람 최고위원의 그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최고위원직에 당선된 김가람 최고위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도부 선출까지 완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여당 상황을 보면요. 정말 총선이 얼마 안 남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내 집 내놔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입자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저 홍준표 대표께서 그전 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또 자리 내주실 겁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분당갑에 당선된 게 보궐선거니까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저 정식 선거를 치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년 10개월 동안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거는 네.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논란이 없어지려면 저 당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진숙 기자,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뭐 대통령실의 참모뿐만 아니고 뭐 검사들 많이 입후보할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분당갑인데 사실 여기가 이제 지금 김은혜 수석의 전 지역구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글쎄요, 안철수 의원 좀 불안감이 좀 있나요? 네, 어떤가요? 좀 전에 인터뷰한 내용에도 뭐 세입자 방 빼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네, 김은혜 수석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맡으면서 명실공히 친윤 인사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 대통령실과 전면 갈등하면서 국정 운영의 회방꾼 이런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총선에서 김은혜 수석의 출마를 위해 안 의원에게 다른 지역구 출마를 권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분당갑에 누구를 내보내느냐 이게 이번 총선 공천에 이 대통령실의 입김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의외의 인물에 대한 총선 얘기도 나옵니다. 한때 레이저 눈빛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가족회사 작은 유용한과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원현석 단장님. 우병우 전 수석이 모처럼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뭐 총선 출마설의 제안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정치하냐 초선이 되냐보다는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까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인터뷰를 너무 치밀하게 복선을 깔아서 하셔가지고요. 곡선을 깔았어요? 예, 출마 선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도저히 못하게 할 정도로 인터뷰를 꼼꼼히 잘하셨어요. 그 인터뷰의 말미에 보면 그러면 한국 사회 문제가 뭐냐라고 했는데 사회 분열이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한국의 문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이분이 국회 도서관장 할 것도 아니고 국회 사무총장 하실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말고 따로 이제 하실 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경북에서 영주에서 초중고를 다 졸업하셨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고향은 봉화고 그게 하나의 이제 섹터로 묶여져 있는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만약에 경북 그쪽으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게 TK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TK 지역에서 저 지역, 그러니까 문경, 영주 이쪽 지역이 그 책임 당원들이 제일 많아요. 책임 당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북도지사의 후보를 공천하는 그 경선 과정에 굉장히 큰 입김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SOC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광역단체장이 그 예산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지역의 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경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주고 경북도지사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북 전체의 각 지역구에 흘러가는 예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류는 어떤 역대 어느 그 정권이든 그 주류에서 저 지역을 이제 사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당원들의 표가 가지고 있는 집결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가 그 국민의힘에서는 큰 당면의 이슈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 앞으로 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행보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래경 씨 이후로 지금 혁신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많은데 뭐 여기저기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2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2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명만 좀 언급을 드리면 뭐 김부겸 전 국무총리부터 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뭐 이탄희 의원, 우상호 의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당내 여러 계파에서 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면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뭐 이탄희 의원,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을 이제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근태계는 뭐 홍익표 의원, 그리고 범친명계는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를 두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다 보니까 네. 각 계파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당에서는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의원총회니까 이 의원총회 전에 결론을 조금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출입국 검증하고 하려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 토, 일 3일 엄청 바쁘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주말 중에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증 과정도 검증 과정인데 어쨌든 그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의원총회 전에 이 모든 과정을 끝내려면 사실 최고위원들이 주말에 뭐 비공개 회동까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후보군이 지금 외부 인사뿐만 아니라 내부 인사에서도 나왔고 실제로 기류가 이제 너무 외부 인사를 갑자기 데려오게 되면 이 부담이 크지 않냐. 그냥 이제 혁신의 속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르게 내부 인사로 선임을 해서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가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이제 내부 인사들이 사실상 혁신의 대상인데 어떻게 그렇죠. 내부 인사들을 데려다가 무언가를 해보겠냐라는 회의적인 이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 공감대를 이뤄갈지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아까 양지민 변호사 얘기 들어봐도 소위 이제 개파 간에 친명에서 비명에서 이분 저분 막 추천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에서 추천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뭐 정치적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지금 위기에 빠졌고 우리가 이 국면을 돌파해보자라는 대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한번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경 이사장 사실 9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런 인선을 했다면 사실은 지도부의 책임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개파를 따지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를 선임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상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그 용기가 또 배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두 당을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어제요. 같은 날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을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민주스 기자. 어제 이 두 당의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고 이재명 대표는 주중 대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싱하이밍 주중 대사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이죠, 지금? 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요 초면이 아닙니다. 싱 대사 뭐 3번 만났으면 이제 친구라도 해도 된다 이러면서 이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두 사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직후에 싱하이밍 대사 본인이 준비해 입장문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저런 발언들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께 좀 각자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자, 이번 사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외교 결례고 이거 지금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화살을 지금 돌리는 모양새거든요. 원현석 단장은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잘못된 판단이다. 뭐 미국에 베팅하고 중국에 대해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례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혀 이렇게 그 당이 가야 될 방향성을 오로지 강성 지지층에만 맞추는 모습인데 이것도 그 차원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중도층에서 환영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마치 중국 아래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보통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유튜브 생중계까지 해야 됐던 이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만남인데 네. 이런 경우에도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사진으로만 이 일정을 내보내고 추후에 브리핑 정도를 통해서 오간 대화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이거를 다 생중계를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외교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우리 국민에게도 경제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상당한 밀착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이런 외교적 행보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너무 이재명 대표에게만 비판의 화살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